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5항 규정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MBC와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후보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국민실양안보당 이해란 후보입니다. 다음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당 오준호입니다. 시민당 류승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당 10번 유승구입니다.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3번 진보신당입니다. 기독당 김명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기독당 김명규입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방입니다.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1번 신미래당 김호일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4번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서 맺은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의제의 선정은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의제는 총 6가지이며 각 의제별로 사회자의 질문에 1분 30초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약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또한 후보들께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를 벗어나거나 또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는 발언 도중에라도 중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국민실양안보당 이해란 후보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간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치유해주겠다는 참된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정당, 실향민들과 탈북하여 동남아를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정당은 국민실양안보당뿐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소신고래와 고령자 고향 방문 허용,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소속한 상환을 해결하겠습니다. 탈북자,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경협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체제의 시간이 수호와 다 됐습니다.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젊은 정당 한국사회당 오준호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금민 후보를 출마시켜 이명박 시대에 맞서는 진보에 대한 새로운 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장을 위한 성장을 넘어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운하를 파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지식 기반 경제로 가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져서 서민 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천박한 시장주의를 넘어 생명이 중심이 되는 초록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호 15번 한국사회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 투표 순위 기호 10번 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유승구 인사드립니다. 시민당은
공익우선, 안보우선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행정법, 선거법 등의 법체계를 민식, 민생, 민권이라는 국민적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삼민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육법 전서의 절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지한 공무원, 기업, 전문가들에 의한 작당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작금의 국내 국외적으로 산적한 경제적 위기론에 입각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창건정부, 군사 독재정부, 문민정부로 대변되는 정권들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고대 역사와 세계적인 전통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공권력 기복 자본과 고문가들로 구성된 3자 작당주의로 비롯된 잘못된 법체계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기회를 활용해 주시고요.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3번 진보신당 비례대표 김석준입니다. 요즘 저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보신당은 데모만 하는 정당, 민주노총당, 친북정당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새롭게 만든 진보정당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에는 17대 국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던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이 앞장서서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 활말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망가뜨릴 대운하 사업을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 기호 13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안양의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전 프로야구 선수가 돈 때문에 네 가족을 죽인 사건, 그리고 4년 전 유영철이는 부녀자 21명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양주 소비량 1위, 인터넷 음란 접속률 1위, 그리고 어린이 유괴 사건만도 연 8,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당은 어느 정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국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병폐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총체적 타락을 바로잡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며 기독교 사랑 실천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되셨어요. 이제 친박연대의 송영선 후보가 1분간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친박연대 대변인 송영선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30만 표라는 역사적인 표차로 압승하여 탄생된 정부입니다. 그것은 좌우파 정권 10년 종식,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바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불과 한 달 만에 지지율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면성, CEO로서의 결단성과 추진력 때문에 국민들은 표를 던졌는데 정작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뢰가 깨어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4,700만 국민 앞에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와의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자와의 깨어진 약속을 저희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가 이제 기조연설할 차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외되고 방치된 전국의 1천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기호 12번 직능연합당 인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자본과 권력의 상징인 대기업의 대변자가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법과 제도 보호 속의 상징적인 또 중소기업의 대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웃인 중개업소, 식당업소, 임용, 피부관리,
소규모 학원, PC방 등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변인은 진정 없었습니다. 직능연합당의 정당 목적은 바로 이분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정당만큼은 꼭 직능연합당을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은 200~3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당은 사흘이 멀다 하고 당이 생겼다 말았다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도 총을 맞고 서거하였고 우리나라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도 총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은 오바마 힐러리가 대선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화당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당은 특정 인물 중심의 지역 감정이나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이 멀다 하고 당이 생겼다 말았다 합니다. 이제 OECD 가입국답게 세계 교역 11위 국가답게 우리도 정책 정당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기대 거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합니다. 신미래당이 바로 정책 정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창당되었습니다. 기호 11번 신미래당 정당투표 부탁합니다. 네, 끝으로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4번 평화통일가정당 비례대표 손대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된 부모가 안 계시면 자식들은 고와 같은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라에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어야 국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 나라의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60년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참된 부모가 가정의 살림과 모든 자식들을 제대로 보살피듯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와 전 국민들을 골고루 보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감정과 당파심으로 편가르기 권력투쟁 정치만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생정당으로서 245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당은 참된 부모의 심정으로 나라를 골고루 보살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9개 정당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라든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 포용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호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이 어떤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답변은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한동안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분단 60년, 이제는 평화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무기들을 거두어서 교육과 복지의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사회당은 평화 번영 정책의 지속과 발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상호 일괄 타결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남북 어디에도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종전선언을 거쳐 육자회담국이 보증하는 남북한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핵 불능화와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그러한 상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은 물론 영내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시민당 류승구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호 10번 시민당과 저는 북핵 사건이 발생한 2006년 인천 보궐선거에서
득표의 얼음을 무릅쓰고 견지한 입장은 아직 법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은 6.25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 종전 평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한 나라가 서로 우방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육자회담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그 핵 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서로 상호 신뢰 관계 속에 이 부분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김태형 합참 의장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방의 책임자로서 국군의 지휘자로서 국가 국토를 지키려고 하는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이며 그러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외무부 장관이 외국에 나가서 육자회담의 합의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지금 북한과 남한의 어떤 불필요한 이런 냉전적인 또 다른 대결적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시급히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진보신당의 김석중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남북 간 상호주의는 북한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때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주의는 지난 10년간의 남북 하회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걱정이 큽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위 정치와 연계시켜서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와 연계시킬 경우에 그것은 더 이상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의약품 그리고 비료 등과 같은 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북한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지만 핵무기 개발이라는 대응수단을 선택한 북한 지도부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한 남북 인권 대화를 제안하면서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김태형 합참의장의 핵기지 성재 공격 발언으로 북한은 개선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가 추방되고 서해상의 미사일 발사를 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를 거론함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어 국민들이 과연 남북 문제가 잘 풀릴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당은 북한을 지원할 때 독일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독 정부가 서독에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스포츠 교류를 하고 문화, 예술, 통신, 방송, 무역 이런 방법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에 1조 7,500억 원을 주고 정치범 33,755명을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차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종교단체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여기에 기독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대북 포용 정책과 상호주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DJ 정부 노무현 정권에서 해온 햇볕 정책과 포용 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북 포용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포용정책이란 포용이라는 건 엔게이지먼트입니다. 서로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약혼한다는 뜻도 있는데 약혼은 결혼하면 모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고 동시에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호주의적이고 대등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북관계는 한 번도 상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호주의에 가까운 업적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시험장이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개방하도록 끌어내는 좋은 시험대였습니다. 이때까지 8조 원이 넘는 남북 경협은 말은 경협이었지만 일방적인 제공이었습니다. 그 경제적 제공이 오늘날 김정일의 콧대를 높이고 핵무기 개발까지를 자초했습니다. 지금 친박연대가 주장하는 대북정책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정책, 그리고 비핵화, 통일, 이 모두를 육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돕고 돕는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제공하고 북한은 자원개발과 노동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자유와 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무역과 외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우리가 동시에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는 쪽이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 합니다. 결국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의 좀 여유와 동시에 무역의 또한 출발선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의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현실주의적 실용주의라고 하지만은 조금은 여유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포용정책과 맥을 같이 했던 햇볕 정책은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북한이 이행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분야를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도록 부상하면서 비핵 개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포용주의와 상호주의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문제가 생길 경우는 즉각 응징하면서 지속적인 평화 통일은 또한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각 정당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미래당의 김호일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국토가 분단되는 아픔 속에서 얼마나 통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북한의 인민과 북한 동포의 생활상을 내면한 채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햇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협 속에서 우리의 안보가 급격히 위협받는 이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고 상호주의를 조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 역시 금년 신년사에서 경제개발과 북한 인민의 생활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의 정책을 격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다 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26일 날 김영일 내각 총리를 베트남에 시찰차 보냈습니다. 이제 북한도 개방을 서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개방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된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평화통일가정당은 대북 정책으로 상호주의와 햇볕 정책을 서로 보완 관계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북한 당국자의 책임성과 우리 쪽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보완 관계로 조화시키는 입장입니다. 남북 관계는 중단기적으로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서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로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한반도 전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통일은 사상 이념이 그 본질 문제이고 체제는 그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국정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 사상 이념적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통일 대비 전담기구를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여 통일 이후에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시장안보당의 이해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며칠간 북한은 개성공단 상주 인력을 철수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피바다를 넘어 잿더미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10살 때부터 수용소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시량안보당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쌀과 비료를 매년 평균 수십만 톤 지원하면서 얻은 것이 1년에 2번에서 4번, 실향가족이 100여 명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인당 평균 1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인권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도 북한의 벼랑끝 외교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이 나눠 먹기식 전략 전술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핵 문제와 연계해 안보의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가족을 남겨두고 온 실향민들의 정당인 기호 7번 국민실향안보당이 남북관계의 정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9개 정당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답변 쭉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FTA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7년 4월 2일 협상 돌입 14개월 만에 이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그렇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 측과 미국 측 모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찬성 여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찬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시민당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양 중심, 석유경제, 세계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구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저희로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외에 그 경제적 약자로 지목되는 농업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업민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인 농업 기술을 또는 어민 기술을 저희 정부가 사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또 그것이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FTA 조류로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국가로서 우리도 그것을 지지해야만 하며 그 주요에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 없으므로 일반
일부 정당이 이의를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농어민을 선동하는 것은 시간이 자제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한미 FTA 국회 비준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는 민생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이 체결 이후에 치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 0.28% 한 1조 2천억의 성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는 훨씬 큽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12조에 가까운 서민 부담이 증가합니다. 약품값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우병 위험 물질들이 수입되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기자분들의 유동이 늘어나서 금융시장도 불안해집니다. 또 정부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해도 투자자 국가 소송 때문에 경제 주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 불리한 점밖에 없는 한미 FTA를 폐기하고 대신에 저희들은 동아시아 연대 협력 협정을 제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미 FTA는 빠르게 동의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FTA를 반대하여 일본보다도 50년간 뒤떨어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도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FTA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새 국회에 넘기지 말고 현 국회가 총선 뒤에 조속히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이고 그중에서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섬유 등을 팔기 위해서는 농산물, 의약품,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EU, 중국, 브라질, 일본 등의 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과 의약품, 금융, 지적재산권, 법조 서비스, 방송, 통신 등 취약 부분의 국내 보전 대책은 적극적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저희 기독당은 FTA 때문에 수출로 덕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기업에 보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친박연대 그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송영선 후보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그리고 바운다리를 깨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KDI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의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본 그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약 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FTA 이행 기간과 연계해서 볼 때에 약 10년 정도를 상정할 때 연평균 0.6 내지 7%의 추가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실보다는 덕이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대급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동시에 시급하게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 분야 등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쌀 같은 데는 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구 지원, 또 유통 혁신을 통한 그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는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유권자들께서는 각 정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잘 비교하면서 지금 듣고 계실 텐데요.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희 직능연합당은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개혁 개방으로 한미 FTA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대 역사에서 실제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 결정적인 수모를 가졌습니다. 반대 이유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략적이 아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중국, 일본, 기타 다른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과 동시에 특히 국내 취약산업 보호 방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주체가 아닌 저희들이 바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러한 대비책이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특화산업도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특히 한미 FTA가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처럼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 조약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계약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제법이라든가 국제통상에 관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 계속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신미래당의 한미 FTA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은 무역전쟁이라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작년에 한미 FTA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 농가에서 외국의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피해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날 코트라가 발표한 한칠레 FTA 발효 4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한국이 칠레에서 수입한 포도나 와인이나 육류 등 농축산물이 92,325달러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0.86%에 거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별로 안 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농축산 농가에게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특수농법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한미무역협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신미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평화통일가정당의 손대호 후보, 한미 FTA 문제, 이 국회 비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17대 국회가 그 마지막 소임으로 비준 동의안을 사실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쟁하느라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4월 총선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1월 미 대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것도 미 의회 압박용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과의 수출길을 넓게 열어가는 길이 한국의 살 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을 되도록 많은 나라와 체결해야 그 길은 넓어질 것입니다. 각국의 관세 장벽을 넘어 우리 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고 또 관세가 없어지는 수출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게 됨으로써 물가 안정과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의 추동력을 한층 크게 만들 것입니다. 취약 부문인
농수산업의약업 등의 피해 보완책과 경쟁력 강화도 백방으로 준비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실향안보당에선 국회에서 이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간의 FTA 체결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특히 세계 제1위의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한미 FTA 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의 반대표를 의식해서 그 국회 비준을 미뤄온 게 사실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FTA부터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칠레 FTA도 당초 국정과는 달리 칠레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0.86%에 지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의 단일 품목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7.2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시장 규모나 교육 측면에서 어떤 FTA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 FTA가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FTA 등 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전반적 보호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축산업의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실향안보당에서는 제2의 농촌 부흥운동을 통한 농어촌 신풍정신운동 전개와 첨단 산업과 농업을 접목한 네덜란드 방식의 유리집 태양전지 발전 온실 도입,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제도의 도입, 목걸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한국사회당의 오준호 후보가 끝으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사회당은 모든 개방이나 무역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그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 FTA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의 독점 자본이 한국의 환경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를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미국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시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를 꼬집은 영화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국내 산업, 국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진정한 합의나 동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저희 한국사회당은 앞으로의 무역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무역 형태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네, 9개 정당의 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다루실 주제가 이제 교육인데요. 6가지 오늘 토론 주제 중에서 세 번째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교육 문제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만큼 아마 관심들이 많이 높으시고 또 해법도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각 당에서는 어떤 교육관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국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교육비 지출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소득 수준이나 지역, 계층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교육 위상 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지난 10년간 교육의 자율화가 하나하나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교육의 자율화는 학생이나 교사를 위한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당국을 위한 자율화였습니다. 등록금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열렸고요. 입시가 자율화되면서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아이들만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이 자율화되면서 일제고사만 부활되었고
학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진성고 경우처럼 학생 인권 침해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의 자율화는 잘 사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벌을 중시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학벌을 철폐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지 않고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학벌 사회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평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터 시작해서 입시를 철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아동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은 대도시에 살건 소도시에 살건 잘 사는 집이든 잘 못 사는 집의 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교육 자율화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교재단의 고등학교 중고등학생 선발권의 자율화도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갔더니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데모였습니다. 가난한 농촌과 부루 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단기 고리에서 장기 저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기독당에서는 5344 학제 교육제도 시행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요즘은 유치원 교육을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 고등학교 과정 4년차 1학기에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므로 대학 진학 시에 자기 전공에 대한 사전 검증의 기회도 되고 인턴 사원 실습 시 기업의 적성이 맞는 학생은 취업을 선택함으로 실업률 감소 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 기독당의 5344 학제를 제안합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답변 이어가시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사교육비가 20조라 하면 2007년 국방비가 24조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교육비가 국방비와 맞먹는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친박연대의 첫 번째 교육정책은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공교육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도록 공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수 교사가 사립학원으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고는 그분들을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수준에 준하는 안식년이나 연구 안식년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고, 둘째로는 돈이 없는 학생도 학생 시절에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일단 학생 때 받은 학비 대출금을 취직해서 갚아나가고 이 돈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육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 정책도 몇 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년지대계입니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부모가 함께 바람직한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국민참여 입시제도 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결과물을 정책에 연결시키겠습니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직능연합당 박형광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직능연합당에서는 먼저 초, 중, 고등학교는 공교육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주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공교육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 모두 자녀에게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쌓는 데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능연합당은 장기적인 교육 목표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 등반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며 재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 시설 등이 최고급이 돼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지역 주민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시도록 그야말로 충분한 보수가 지원이 돼야만이 이 세 가지 조건이 정말 30년, 100년을 놓고 이어가서 우리 교육을 집행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죄송합니다. 자율화와 등록금 무이자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자율화는 다시 맡기고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무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신미래당에서는 요새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겁이 나서 애를 안 낳는 지경인데 나라가 장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낳기만 하고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은 주창을 합니다.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국비로 타가소를 운영하고 만 4, 5세는 유치원을 국비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4조 원의 예산을 전부 전용해서 이런 데에 쓰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고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졸업을 제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나 화학과의 시험을 볼 때 수학, 물리, 화학 세 과목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능고사를 통해서 전 과목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 몰아넣습니다. 이제 우리 고3도 자기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만 공부하고 일찍이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자기 특기생활, 취미생활하는 그러한 대학의 문호를 또 개방하면은 등록금 1천만 시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등록금을 학생들을 많이 입학시켜서 해결해 나간다면 교육 문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고교 평준화를 일률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 기회 균등은 보장되는 것 같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서 이미 평가된 대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맙니다. 공교육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형편없어지고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려서 조기 유학, 기러기 가족들이 늘어나고 가정생활이 불행해지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균등과 자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학교 등을 다양하게 설립하도록 하되 입학 자격은 전 계층의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기회균등 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입제도에서 학생 선발 기준을 학업 성적 선으로만 하지 말고 인성, 봉사활동, 교우관계,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입체적, 총체적 선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입 제도는 공교육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교직자들의 처우 개선과 행정 업무를 대폭 감소하는 대책을 세워서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 균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실향안보당 이해란 후보는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자, 장애인, 탈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간, 계층 간 맞춤형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살려 공교육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실무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와 공조해서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은 국공립대학을 뺀 모든 대학을 선진국처럼 입학 정원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전면 자율화시켜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체의
공동연구 지원으로 현재 78%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낮추고 이를 위해 기여 입학 및 졸업 제도도 산업 수요에 따라 전공별, 부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줄어들 경우에 대학의 연구 분야의 실적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서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되어 민생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모든 교육 정책을 자율과 실용적 연구, 개발과 산업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혹시 청소년 자녀에게 너 책 볼 시간에 공부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청소년기에 많은 책을 읽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그 책을 덮고 해야 되는 공부라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부란 말입니까? 입시를 위한 교육, 학벌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교육의 자율성은 입시를 폐지하고 학벌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단일 국공립대를 만들므로써 대학 평준화를 이루고 학벌사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양한 자율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문학과 철학과 시민의식과 생태주의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갖춰질 것입니다. 기회균등이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높은 등록금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고 장학금을 몇 푼 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공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대나 의대와 같은 특정 학과에는 저소득층이나 지역의 균형적인 선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네. 교육 문제에 대한 이제 답변 마무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당의 류승구 후보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민당은 그 초중고 대학 교육 모든 것을 무상 교육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 그 학부모들께서 어렵게 마련하신 수입으로 학생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는 나중에 그 사회복지보험제도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학 등록금 철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꾸만 그 학생들을 잡아가두고 그런 말을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학비가 비싸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몰라주고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구하는 과제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완전히 뒤바꿔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학부모들께서 보내시는 학원을 학교로 만들고 지금의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청회를 열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2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요. 또 수입 물가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일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물가 잡기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각 당이 갖고 계신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 답변은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유, 식량, 국제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생산은 늘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높은 중국과
인도 등의 대량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원유가, 국제 원자재, 식량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수출 상품 원가 인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가스공사 연구소에 석박사 100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바다 해저에 약 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 있으며 201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원유 가격이 150달러 정도 가리라고 보고 그때에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2개 생필품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매점 배석을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 수급 조절을 하고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이 정부의 비축 물자를 발송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합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물가 안정 대책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신지요?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월 현재 물가가 약 3.6%입니다. OECD 평균이 2.5%, EU가 2.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인데 사실 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라면이나 짜장면 서민 필수품이 10%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서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됩니다. 작은 정부라고 했지만 필요한 부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박연대에서는 정부는 에너지청이나 아니면 자원확보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식량 전쟁 이런 것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저희 당에서는 국제 에너지 자원 의원 연맹을 결성해서 세계 각국의 해외 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성을 하는 지역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외교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문제는 좀 묘책들을 많이 내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고유가 원자재, 공공요금, 기초 생필품은 많은 후보님들이 얘기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능연합당에서는 이 물가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명 거래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아래 취임 이후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족쇄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풀어서 취등록세 1% 이내, 양도세는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세채든 30채든 30% 이내, 대신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쓰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축으로 해서 국가는 실거래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특히 가장 가격이 조작되는 쌍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거용과 분양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확인 제도를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됨으로 해서 가격은 최종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일거리가 또한 지속이 될 것이며 이거는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근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미래당의 김호일 후보 물가 안정 대책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물가의 안정은 사회 안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서 얼마나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아이고 작년보다 배추가 2배나 올랐다. 작년보다 여러 가지 물건값이 올라갔다 하면은 남편이 직장에 가서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사 간에 투쟁이 벌어집니다.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주식, 부식, 생활용품 이런 기초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특별히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미래당은 경제부처에 기초생필품 물가관리청을 신설해서 공급 과잉이 됐을 때는 국가가 미리 구매를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작황이 또 안 좋아서 물가가 폭등할 것이 우려될 때는 빨리 사전에 수입 조치를 해서 수급의 균형을 또 이루어서 가격을 또 안정을 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설명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대책을 장단기적으로 세우고 각 정부 부처 간에 효율적인 유대적인 조절을 해 나간다면은 생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작년 6월 미국 CNN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생활비가 모스크바, 런던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높다고 합니다. 4위가 도쿄, 5위가 홍콩인데 서울 생활비는 뉴욕보다 22% 더 비싸다고 합니다. 10년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반대로 들렸습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52개 품목 가격을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게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나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고비용인 원인은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고비용의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때문입니다. 이러한 5대 고비용 항목을 해결하지 않고는 물가 안정 대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이 5가지 고비용 항목이 가정경제를 주름지게 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세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비 안정 대책과 통신비, 교통비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요. 물가 안정. 다음 국민시장 안보당 이해란 후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3고 현상, 고유가, 고환율, 고원자재까지요. 이것이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급냉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시장안보당은 첫째로 시장 지향적 물가 조절 수단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억제, 환율 변화에 취약한 수입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실시해서 물가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둘째로 불필요한 물가 상승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의 단순화, 물류 부분의 유류 지원금 확대, 정유사 및 주유소 판매 가격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국가 에너지 절감 표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유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중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확충과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세제의 물가 연동제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시장안보당은 항상 민생 경제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 물가 안정 대책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사회당의 오준호 후보 답변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현재 물가 급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나 밀가루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육, 의료, 주거 등 공공재의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장기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석유 우전적인 경제 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유회사들의 담합 속에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서민 생활의 에너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누진요금, 차등요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생필품에 관련해서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로컬 푸드나 지역사회 먹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해서는 물가를 급등시키는 시장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당이 서민 물가를 잡아가겠습니다. 예, 시민당의 류승구 후보 이어가 주십시오. 네,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물가 문제는요, 이 정부가 각종 세금을 올려가지고 국민을 부담스럽게 만든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작년에 참여정부 때 양도세금, 종합재산세금, 종합부동산세금, 재개발 이익환수금, 기반시설 부담금, 사회보장보험금 등 국민들이 지출해야 될 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그거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낭비했죠.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국회가 막아야 되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뽑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막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공공자본이라고 하는 세금 종류 모든 것을 폐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랑을 하셨죠.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없애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민당이 해냅니다. 시민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물가 안정 대책 관련해서 진보신당의 김석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성장보다는 민생 안정과 위기 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수도나 가스, 전기, 교통 같은 공공요금부터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서 정유회사 중에 한 군데를 공기업화해서 가격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보육, 주택과 같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도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대량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면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 등록금 걱정 없는 이런 공공교육 정책을 확립하고 무상의료 또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보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고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곡물과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30%도 안 되는 작업도를 50%까지 법제화해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의존율도 50%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대체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주제별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해서 9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지금 1분 30초씩 계속 답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시간 엄수,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의 중에 다른 당의 의견이나 정책이 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또 좋다 싶으시면 인정과 또 격려를 하시면서 오늘 토론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용 문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이제 고용 제도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 이 처우 문제, 정규직에 비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요.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또 대처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부터 이 문제에 대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사실 다른 문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확실히 경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약 550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약 84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55%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도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골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2년 고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이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법 해석에 의하면 2년 내에 해고해도 그 규제 해고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랜드 사태 같은 경우, 또 파견 근로자는 2년 경과 후에 직접 고용 의무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해가는 그런 루프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자는 거와, 두 번째로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건 논해왔습니다. 일자리 감소, 노사 갈등의 심화, 또 반대로 기업들은 또 인건비 증가와 인력 운용에 대한 경직성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능연합당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직업군의 개발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 제공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좀 더 대학의 새로운 직능인의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업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직업군의 창출을 법과 제도 규제 속에서 엄격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직업군이란 한 예로서 대체의학을 검증된 분야별로 국가의 제도권에 수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 서비스 산업 분야 및 이런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선진 미래형 일자리 직업군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의 입법화가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우리가 흔히 하는 외주와 인력의 아웃소싱까지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정규직이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게 된 것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자리를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급격히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선업계를 비롯한 호황을 누리는 업체는 퇴직을 했던 사람마저도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복직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제를 빨리 회생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까지 당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기호 11번 신미래당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임시직이라고 좀 바꾸어 부르도록 하고 우수한 임시직 사원에게는 재계약을 보장을 해주고 임시직과 정규직 간의 그 임금 격차를 줄여서 임시직이라도 충분히 생활이 보장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또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후보님들이 좋은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 기현상은 바로 그 보호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대기업에서 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외주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최종 5심까지 가는데 3년 내지 5년까지 걸리게 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르는 세대상,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서 정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면서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네. 국민시작안보당 이해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문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 측과 노동계의 상이한 주장과 이런 의견이 자꾸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민생경제 활로 구축이라는 대명제 아래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다소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경영자는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외부 영역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연공 서열식 임금 제도를 지향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하며 불법 파견을 줄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단체 협의권이라도 우선 가지고 임금 제도의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를 명문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 주체의 기본 단위인 가계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의 민생 경제는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산업 및 근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저의 국민실향안보당은 맨 지목으로 고향을 둥지고 월남해서 경제를 읽은 실향민의 근면 성실함을 알려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동 문제를 하협과 타협으로 이끌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답변 1분 30초 해주십시오. 비정규직 여러분, 88만 원 세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첫 직장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하루 14시간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87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 건강한 노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 제도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합리화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선택을 고용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부분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직군을 바꾸어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차별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로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원청이 노동 조건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 교육, 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 비정규직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저희는 그 노동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좀 다른 당보다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 운동을 했던 분들의 노동자적 부르주아 운동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다 보니까 빵 한 조각을 10명이 나눠 가질 걸 빵 한 조각을 2-3명이 먹고 나머지 7명은 갖다 내버린 게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참여정부까지 독재정부 시절, 개발 독재 시절 이런 민주투쟁,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 노조가 그 노조에게 대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노동자적 불호조화 운동을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노동자가 서로 양보하고 지금 현 노동단체의 불호조화적 운동을 청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진보신당의 김석준 후보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현재 860만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입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비정규 보호법안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에 사유 제한을 두지 않고 기간만 2년으로 연장하는 거였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지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선전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도 되기 전에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 법안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차별 시정을 위한 신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최저임금을 165만 원 선으로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노사정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을 위해서 60만 원의 실업수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기독당의 김명규 후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기업 정규직들이 지금처럼 높은 임금 인상을 고집하며 투쟁 일변도의 공격적 노조 활동을 벌인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추가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그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입장이 서로 다른 해결 방식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합의를 한 것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당에서는 덴마크의 비정규직 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덴마크 정책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실업급여, 강력한 고용 지원이라고 보는데 정부, 경영자, 양노조, 정규직 이런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당에서는 최저임금제를 개혁함으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6개 주제 중에서 5가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회의 이제 마지막 주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듣는 순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이른바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음에도 관련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2044년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고갈된다고 하지요. 각 정당에서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부터 답변 1분 30초 시작하시죠. 네.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화 가능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부담, 고급여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령화의 저출산은 물론이고 부담 대비 평균 수익비가 2배를 넘는 구조상의 문제로 차후 후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기업의 부담도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기업의 퇴직금 분야가 추가돼서 보험료가 2배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도 필요합니다. 현재 납세 의무자 중에서 5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과세 미달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800만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의 소득 축소 신고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리 문제 같습니다. 이 분야를 좀 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아주 전문가로 하여금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은 앞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국민연금 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연금이 심각한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비교적 기금 적립이 양호했던 직장보험마저 부실하게 만든 원인도 있고, 또 연금 개시 이전에 그 기금을 국가가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한 데서 또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담은 적게 하고 수의 폭을 높게 잡은 이런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오늘날 국민연금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에 노후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런 사회보장제도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웨덴을 주시하는 이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보장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범적인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본받고 좋은 방안을 애초에 강구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제도를 만드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정말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 답변이 이어집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한국인 만큼 높은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평화통일가정당에서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으로서는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을 현재 상태인 1.26%에서 더욱 높여 나가가지고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펴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의 무상교육과 병역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사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크게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면은 출산율 전가 운동과 맞물려 우리 세대 이후도 국민연금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외에 연금 운영도 더욱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국민시력 안보당 이해란 후보 답변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연금개혁 공약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정부가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일은 배제돼야 합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을 기금 고갈 시기 연장 및 안정적 기금 재원 확보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납세자 공로 노령연금 제도의 신설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연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금 중 5%를 납세자의 공로 노후 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납세자의 적립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로 적용해서 납세 공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앞에서 말한 납세 공로 노령연금이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소득세 납세 실적이 미약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국가가 매년 부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납세 공로 노령기금으로 적립해서 일반 공로 노령연금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도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항상 국민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가난한 사람은 못 내서 문제가 되고 부자들은 안 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국민연금을 계층적 연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누진적인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층 납부 체납자를 전담적으로 맞는 그런 전담반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고용주와 가입자가 5대5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고용주가 60%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생필품에 가까운 공공재 가격이 인상한다면 그 연금이 아무 쓸모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의료, 주거비에 대한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독거 노인들이 자신이 벌고 있는 생활비의 6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서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취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민당 류승구 후보입니다. 예, 정당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정당과 좀 다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들, 이분들은 상당히 그 평생 동안 정년을 퇴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무원연금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연금이 불평등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 이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 허리가 휘도록. 앞으로 계속 자기 수입에서 50%, 60%까지 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외에는 나머지 보험은 다 해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사회 간접 보험을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찜질방 아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소유하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5,000원만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그런 보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의 돈을 국민에게 지출하게끔 해서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아니죠. 특히 이 기업체, 공무원, 이 조직에서 평생 동안 그 고액의 월급을 받고 죽어서도 고액의 연금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진보신당 아니겠습니까? 김석준 후보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재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들과 같이 정작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계층들이 소외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급여율도 낮고 대상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기초연금으로 통합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도 문제가 됩니다. 연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50억 버는 사람이나 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연금 보험료 이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20조가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당 김명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독당 8번 김명규입니다. 국가 장래적으로 볼 때 고용 증대와 출산 장려로 운영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46년에서 2060년까지 기금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장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적립기금은 약 22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2007년에 35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여제도 개선에 있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급여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므로 시대에 맞도록 급여제도의 세부 사항을 변화시켜서 고객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여러 민원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을 상시화시켜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금 제도에도 경영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독점 연금 제도에서 민간 참여형 경쟁 체제로 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토론에서 우리 기독당 후보자 김명규 후보자님께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살아남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오던 것과 달리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동시에 정부가 독점해오던 연금 제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하는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때만이 사실은 이 국민이 감시도 하고 또한 자기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준비한 주제별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개 정당에서 나오신 후보들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45분여 토론을 이어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맺은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이고요. 차례로 9분이 그동안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꼭 또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로부터 맺은 말 1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꼭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IMF 이후에 양산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금융정상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혈통주의와 건친혼을 허용한 민법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심술이나 사열 등 우리 고유한 어수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버스 면허를 개인면허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서 택시기사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물가를 기초생필품 물가관리청을 신설해서
기초생필품의 물가 안정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화하고 부모는 낳기만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11번 신미래당입니다. 네, 다음은 평화통일가정당 손대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도 기성 정치판에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서서 우리 정계에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기성정당들의 감언 이설에만 붙들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멀리 우리나라의 앞날과 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통일가정당이 그 해답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뒤로 하고 물질에만 매몰되어 돈, 경제 하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 부부, 형제, 자식들이 비뚤어지고 제자리를 못 지키는 병든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 모두의 베이스 캠프인 가정이 바로서야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평화도 통일도 세계 1등 국가도 가정이 바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14번 평화통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실향안보당 이해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처음엔 너무 떨려서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탈북자에게도 이렇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당리 당략에 제한 없이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고통받는 북한 동포의 인권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실용적 남북경협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제적 공조와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설립한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동아은행 피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인도주의 정당, 실향민과 이산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당인 기호 7번 국민실향안보당은 항상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네, 다음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매주 말씀 1분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기 아빠를 가리켜 독수리 아빠니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혹은 참새 아빠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부자 아빠가 아니고 독수리 아빠가 아니어서 어깨가 축 처진 그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아빠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펀드를 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가 주식 투자 동아리라고 합니다. 국가 사회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 오로지 돈 버는 기계로 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주시겠습니까? 한국사회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초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싸우겠습니다. 기호 15번 한국사회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민당 류승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종친회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을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개폐센터를 만들어서 작당 조직에 의한 잘못된 법률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가 도래되겠는데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경제공황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각종 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국민개방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세 등 국민들에게 각종 부담이 되는 세금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정부와 싸우겠습니다. 기호 10번 시민당 후보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오직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누가 진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내겠습니까? 낡은 진보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알짜배기 대부분이 이제 진보신당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독성과 행포에 맞서서 진보신당이 실력으로 맞서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하는 기호 13번 진보신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적어도 교육비 걱정, 의료비 걱정, 주거비 걱정,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살만한 세상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진보, 실력 있는 진보, 기호 13번 진보신당을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독당 김명규 후보 매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정부 수립,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대북 지원에서도 소망교회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를 지어줬고 순복음교회는 심장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4월 9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의 지지로 국회에 진출하면은 비생산적이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바로잡고 사회개혁과 정치혁명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희 기독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 섬김과 화합의 정치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근본 기독당이 공천한 후보가 많이 당선되도록 기호 8번 기독당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개 정당 대표들의 이제 마무리 말씀 1분씩 듣고 있습니다. 이제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친박연대는 선진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원칙과 공정함 그리고 정직함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입니다. 친박연대가 추구하는 선진화는 경제 선진화만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육감에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6번입니다. 육감에 따르는 친박연대, 여러분들의 육감에 따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발언에 감사합니다. 기호 12번 직능연합당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대기업의 1세대 창업주는 모두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언제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총선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히 내세워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날에 투표장을 꼭 나가십시오. 정당의 투표는 반드시 기호 12번, 1년 내내 12번입니다. 12달. 직능연합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이웃입니다. 국민께서도 귀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 토론회가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는 유권자이신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